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동구청장 김대근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마을복지계획 수립하기 교육은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교육으로 우리 마을의 불편한 점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의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주민들이 직접 우리 마을의 계획을 수립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이나 수립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해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복지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우리 이웃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지역 복지는 향상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 구심체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에서는 조력자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상 고민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배은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을복지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 또 어떤 활동 역할들을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이 사실상 그 중요한 이유는 아마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셨을 이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방학 계획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계획이 없으면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못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잘 안 서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시간 안에 이루어야 될 어떤 성과나 목표 그런 또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좀 잃어버리기도 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떤 고민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게 이제 마을복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마을복지 계획에 대해서 수립 과정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마을복지 계획이란 그에 대한 또 어쩌면 좀 두루뭉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느낌으로 기초적인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복지 계획을 이해할 때 이제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어떤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부산시의 뭐 지역사회보장 계획도 있고 또 우리 사상구의 지역사회보장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계획, 복지계획은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복지계획을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왜 마을인가 이런 그 질문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마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잠깐 나누고 또 마을복지계획에 대한 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보다 다른 동네에서는 우야고 있노 뭐 이런 이제 그 사례들을 보시면 아마 더 쉬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는 또 다른 동네에는 어떤 마을 복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나름의 어떤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또 제가 몇 가지 또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한 공간에서 지금 함께 앉아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의 흐름은 저를 따라와 주시고 같이 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골목도 좋고요. 여러분의 그 집을 지나는 골목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특정 동도 좋고 아무래도 이제
동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동단위를 생각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동단위,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부지런하시면 종이를 꺼내서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하면 뭐 자연의 어떤 특정인 사물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한번 머릿속에 잠시 영상을 스탑을 걸어 놓으시고 우리 동네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 이런 것들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계속 저와 함께 가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왜 마을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좀 딱딱한 이제 그림이 아마 보이실 텐데,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충족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계단식으로 한 가지가 충족될 때 다음 단계의 어떤 욕구들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도 충족될 때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의 인생은 괜찮았어 라고 하는 어떤 자아 실현, 자아 통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여겨 딱 보시면 한 가운데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먹고 자고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생리적, 의식적 욕구가 해결되면 아무래도 뭐 전쟁이나 범죄나 이런 데서 또 안전하게 또 지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랑 누구로부터 해치는 거를 이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 수준의 욕구가 해결되면, 인간이라면 그 다음 느끼고 싶은 욕구가 뭐냐면 소속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 불안하거나 불안전한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의 욕구, 공동체에 대해서 어디에 속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반짝하고 왜 마을인가? 근데 지금 제가 소속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답이 생기셨을 텐데, 우리에게 이제 어떤 공동체가 가장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속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어떤 지금으로 행정 단위로 치면 예전에 여러분 시골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마을 할 때 그 마을 정도가 우리한테 어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 나눈 바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인간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역사회를 통해서다. 그 완전한 인간성 안에 소속감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권리만 누릴 수 없고, 또 이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도 내가 또 책임져야 될 게 있죠. 사소롭게 생각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상호적 권리와 책임이 또 분명하고, 또 인간적인 규모가 또 너무 많으면 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부산시라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느끼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상구에 소속감을 느끼기가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속한 동 정도가 돼야 내가 어느 동에 사는 누구다라고 하는 소속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정도의 규모가 사실상 인구의 규모나 지리적 범위에 있어서 가장 소속감이나 멤버십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은 나름 이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껴진다는 거고, 또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쁨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매우 주민들의 참여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익숙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마을이 어떻게 지낼지는 누가 계획을 세웠냐면 다 정부가 해줬거든요. 도시개발이니 국토개발이니 이런 것들 통해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너네 마을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추진할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계획이 주어진 것에 우리는 거의 1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의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어색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공간이 이 마을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상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면 좀 당연한 욕구인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는 한 공동체야, 우리는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어떤 집단과 공동체가 있어 라고 느끼는 게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예전에 공동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잃어버린 것들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른 데서 소속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나 동호회나 이런 데서 많은 공동체에 참여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동호회나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제 활동이나 어떤 목표를 두고 거기서 활동하게 되면 사실상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이제 가입은 해놓고 내가 어떠한 이유로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배제되고 적절히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사회적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기능적이나 가성적 공동체에서 일반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배제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르신이든 어리든 이 소속감은 누구한테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속감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마을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결국에 소속감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거는 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의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저도 읽다 보니까 이제 번뜩 놀라게 되던데 어르신들한테 특히 이제 운동은 사망 위험도를 20% 정도 낮춰준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운동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족 및 친구와의 든든한 지원망이 형성되면 우리말로 바꾸면 적절히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사망 위험도는 45%까지 낮아진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열심히 만나서 수다도 떠셔야 된다. 그죠? 특히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특히 이제 어떤 소통이나 공감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분들, 할머니 같은 분들은 이런 소통의 시간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그 감정이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말인가는 아시겠죠? 인구의 규모나 지리적인 범위나 공통의 관심사나 직업과 성별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마을복지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마을복지 계획이란 다양한 주민이 함께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자, 이 말은 이제 외부 전문가가 와서 이 지역에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이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 역시 주민이 함께 찾고 자원을 연계하고 분배하는 과정까지 모두 주민의 참여와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외부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구경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문제는 뭐지?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볼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까? 이런 것들이 이 마을복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은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주제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반의 어떤 생각들이 다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마을복지 계획도 약간의 비전문성의 성격을 띠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스텝은 있겠죠. 단계는 있겠죠. 근데 이 단계도 사실상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동협의체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동협의체나 혹은 또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 또 관심 있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제 위원들로 구성되겠죠. 이거는 가면 갈수록 확장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더라도 확장되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계획단이 구성되면 그 다음엔 둘러봐야죠.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주민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진기를 들고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뭐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을 조사를 할 때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 동이라도 사실상 지리적으로는 넓잖아요. 그래서 동에 다양한 지점에 계시는 분들 골고루,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 조사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단 중심으로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의 문제는 이거네라고 이제 획일적으로 찾는 것보다 각 지점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메인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거든요. 메인 도로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 도로를 보면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왼쪽에 계시는 분이 오른쪽 방향으로 도로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는 골목길의 위험이랑 아이들이 보는 골목길의 위험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조사는 조사단 이렇게 해서 딱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봤던 것들을 수집하는 차원이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된 내용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마을복지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 아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수집될 거고, 아니면 우리끼리 고만고만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을복지계획은 항상 확장될 필요가 있어서 뭔가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웃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단계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이 전 과정은 계획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들 간의 관계성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골목을 치울 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쓰레기에 악취가 나고 보기에도 안 좋기 때문에 골목에 쓰레기를 치우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쓰레기를 치우면 이웃들이 여기서 나와서 수다 떨고 담소를 나누시겠지? 그러면 쓰레기 치우고 벤치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정화도 아니고요. 환경정화를 하셔야 되지만, 환경정화나 뭐 도로 개선도 아니고, 도로를 개선해서 얼마나 보게 할 거냐, 환경을 개선해서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 서로 인사 나누게 할 거냐, 이런 방점으로 이제 마을복지계획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정체성과 방향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마을복지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개념과 과정을 들으셨는데 아마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습니다. 뭐 부산시나 정부에서 세우는 계획이랑 우리 계획이랑 뭐가 다르지? 어쨌든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계획인데, 하지만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른 동네에서 많이 또 보셨을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주민들이 참여도와 응집력이나 관심이 높은 게 환경정화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오래된 이제 공폐가, 그죠? 이런 지역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이제 함부로 널브러져 있는 골목, 이런 것들을 깨끗이 치우고 벤치를 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유행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환경과 공간 차원에서의 어떤 고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쪽에 어떤 그 서로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뭐 예를 들면 시가 있는 마을을 조성,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그 지은 뭐 작시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뭐 외부 강의를 듣기도 하는 이런 컨셉의 어떤 그 인문학 모임을 위한 공간 마련, 이런 것들도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많이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하지만 마을 복지계획이긴 하지만 사실상 마을 복지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불편함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건널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긴 내리셨는데 몇 층에 내렸는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게 몇 층인지를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뭐 디자인을 아파트 내부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또 다른 지역들을 찾아봤는데 세종시도 동 단위로 이제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뭐 꽃길 환경 조성, 그리고 청소년 뭐 금강 체험하기, 근처에 금강이 있잖아요. 뭐 가족 캠프라든지 벼룩시장, 소위 말해 지금 같은 뭐 당근 마켓 비슷한 거겠죠. 뭐 그리고 고추장 만들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거, 그리고 마을 영화관, 문화예술 공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골목에 정말 버려진 골목인데 거기 단상을 좀 올려가지고 정말 한 두 사람이 서면 좀 넉넉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정말 작은 무대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뭐 엄마와 아들이 같이 오카리나를 부르는 예술 공연장으로 만드는 또 마을도 있고, 이게 큰 돈 안 들이고 주민들을 위한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지역의 버려진 공간에 대한 활용, 그죠?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나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체험해 보는 거, 이런 것에 많이 방점을 두시고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서울의 강동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 환경 개선, 인문학 학교, 독거 어르신 행복 밥상, 아빠가 읽어주는 주말 그림책, 뭐 마을 신문, 역시나 여기도 길에 대한 관심, 어떻게 우리 지역의 공간을 공유할 건가,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한 관심,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가 직접 이제 그 마을 협동조합을 하나 하고 있는데, 동네 문화공간 협동조합, 동네 문화공간 겨울나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어떤 단체, 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만드시는 거, 아마 사회적 경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 관심과 강의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어떤 지역에 이제 협동조합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예술 쪽 차원에서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마을에 사는 청년 5명이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악기 동아리들이 많은데 연습할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곳을 내어드리고, 단 조건이 있다. 연습할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드릴 테니 반드시 콘서트는 해달라, 뭐 이렇게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오카리나 팀, 뭐 통기타 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날 잡아서 이제 콘서트를 열어드렸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유명 가수 콘서트장 방불케 하는 이 사진 찍는 장면들 보시죠. 물론 다 가족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 대상으로 책 읽는 거, 어떤 책 소개하고 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들 5명이서 협동조합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도 마을복지계획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의 사례들을 보시면 아마 좀 감이 잡히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가는 그 길에 대한, 그리고 그 버려진 공간에 대한, 그리고 딱딱하고 경직된 삶을 좀 녹일 수 있는 그 문화예술에 대한, 대체로 마을 복지 계획들이 여기에 방점을 찍고 많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마을 복지, 이제 마을 욕구도 조사해야 되고 계획도 하셔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지녀야 될 거는 뭐냐면, 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야구 경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야구 경기장에 가서 응원하는 게 아니고 선수로 뛰는 걸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복지계획이나 마을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래 너네들이 뭐 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에 의견도 내고, 그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을복지계획에 내가 선수다. 그래서 공무원 선생님이나 민간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세우시는 거 보고 그거 좋네, 그거 나쁘네, 이런 게 아니라 계획도 직접 세우고 대안도 내보고, 이런 것들이 참여다라는 거 여러분 참여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일부 불편할 수 있지만 다양성은 지역 생존력의 핵심입니다. 유사한 사람들끼리,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포용성들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상 연구들을 해보면 굉장히 획일화된 집단이 계획을 세웠을 때 지속성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참여도 많이 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뭘 알겠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동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을복지계획 수립하실 때 제일 경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앞서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그게 꼭 우리 동네랑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민주의라고 하거든요. 식민주의. 소위 말해서 강대국의 문화를 약소국에 강제로 심는 걸 식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우수하게 성공했던 사례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고유한 어떤 컨텐츠들을 찾으려고 애쓰시고, 혹은 그렇게 안 된다면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로 길 그리고 공간, 문화예술이 방점이더라 하면 이것에만 방점을 쫓아가시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여러 동해 각자의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풀어 가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소속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집단과 구별될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민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뭔가 과거의 것은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반짝반짝하는 것들로만 만들어가는 게 계획이고 달라짐이고 변화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기억이 남아있는 익숙한 마을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걸 계속 남겨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시설들과 필요한 환경들은 개선되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할 만한 그런 공간과 그런 건물과 그런 어떤 이제 예전의 시골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처럼 그런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은 보존하시고 기념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 와서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에 20년 전에도 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나 건물이나 이런 건 없을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찾으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특히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라떼는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그런 나의 과거의 인식이나 경험을 지금 미래 세대에 강요하는 게 문제지, 나 때는 이렇게 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15년 전에 일본의 요양병원에 이제 견학을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원은 병실 하나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모든 공간을 병실로 이렇게 세팅을 하죠. 근데 제가 간 일본의 요양병원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저도 어림잡아 한 5, 60평 되는 2층의 공간 큰 홀을 병실로 채우지 않고 일본의 1920년대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나무 격자로 되어 있는 국민학교 의자, 교실 한가운데 있는 그 낡은 난로, 그 난로 위에 뭐가 쌓여져 있습니까? 도시락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도시락 아니죠. 이제 벤또죠, 벤또. 하고 이 꿀등 연기, 그리고 이제 사각 나무 다리 있는 이게 드르륵 여는 이제 TV, 흑백 TV죠, 당연히. 그리고 흘러나오는 음악은 굉장히 지직지직거리는 그 LP판, 크게 돌아가는 LP판 음악이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쭈었죠. 아니 그 공간의 문제가 비용과 관련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공간을 영화 세트장처럼 1920년대로 해두셨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치매 초기나 치매 어르신들이 각 병실에 계실 때는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수동적으로 계시다가 이 2층에 1920년대 본인들 젊으셨을 때 공간에 오면 그렇게 수다도 많이 떠시고 활동력도 증가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과거에 내가 건강했을 때의 기억이 살아나면 실제로 신체 기능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마 제가 지금 어렵게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년 전에 치킨집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치킨집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6개월 동안 똑같은 노래를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20년이 흘렀죠.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데 20년 전에 6개월 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그 노래가 딱 들리는 거예요. 요즘에 레트로라고 해서 옛날 노래 많이 듣잖아요. 그 음악이 딱 들리는 순간 코끝에 치킨 냄새가 확 지나가면서 그때 치킨 튀기는 방법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킨 튀기는 방법을 뭐 공부하거나 외우려고 노력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음악이 자극을 주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치킨 튀기는 그 시간대와 그 가장 온도가 높은 솥의 위치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어떤 자극이 딱 되었을 때 과거의 기억이 확 떠올라지는 그런 이제 기억들,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신체적으로도 사실상 의미가 있고요. 마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기억을 남겨둔다는 건 단순히 그런 신체적 기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 세대가 이 공간을 함께 기념하고 추억할 수 있는 어쩌면 정말 중요한 장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 또 마음속에 또 이제 간직하셔야 될 건 무조건 갈아엎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기억과 역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마을을 돌면서 이거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릴 때도 있었다. 이거 말할 수 있는 한 컨텐츠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게 마을복지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의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을 의견을 모아서 정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마을복지 계획의 한 컨텐츠로 포함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복지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체 위원분들이나 뭐 예를 들면 새롭게 구성된 계획단이 있다라고 치면 마을복지 계획 한번 수립해 보세요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던지기만은 안 하시겠죠. 그래서 뭐 구나 동에서 컨설팅하거나 옆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어떤 지원 체계들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떤 과정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부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익히시진 않으셔도 그런 안내자에 따라서 쫓아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내어놓으시는 이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그 과정이나 단계는 또 옆에서 지지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도우실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내놔야 되나 이런 들 이제 고민들이 아마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7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이제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 7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데 뭐 어떤 특정 카테고리는 뭐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7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 개발 차원에서의 마을복지 계획인데 이 사회적 개발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만남의 장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마련할 건가에 대한 차원, 얼굴과 얼굴을 서로 어떻게 하면 맞대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사회적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마을의 어떤 뭐 반상의 형태의 어떤 주민 모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문화나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또 어떤 문화 화합의 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주말이 피곤한 아빠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사회적 관계망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 사회적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적 개발인데, 이건 아마 동단위에서 쉽게 풀어갈 수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제적 개발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 동 안에서의 어떤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의 어떤 그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한 건데 동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셔야 될 게, 동백전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산시. 그래서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이제 지역 화폐의 성격이 이제 동백전인데, 나름 굉장히 공식적이진 않지만 우리 동 안에서 가능한 어떤 지역 화폐나 어떤 거래의 어떤 매개체들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뭐 동 안에 있는 뭐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개 기관이 어떤 상품과 격려와 지지를 우리 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 상품권이나 매개체를 만드시는 것도 경제적 개발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 개발인데, 이 정치적 개발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정치는 아니고요.
의사결정 구조를 타당성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뽑힌 사람을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내가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선거 절차와 개표 절차는 공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뽑힌 누군가는 우리의 대표야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런 선거 결과가 선거 과정이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 사회에 지금 우리 마을복지계획도 마찬가지고 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이 과정도 어떻게 타당하게 만들어 갈 거냐, 이거 자체가 마을복지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우리 마을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을 부르지? 이런 것들 딱 매뉴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를 부르고 이때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합의하는 그 자체가 마을복지계획의 컨텐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익숙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을 다 외부 전문가가 결정해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게 익숙치는 않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다른 주민들의 어떤 참여와 관심도를 위해서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우리 동네만의 방법, 이거 개발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서는 주민 모임이 있으면 이 주민 모임의 대표를 항상 2명 선출한대요.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2명 선출하는데 우리처럼 이제 동장님 이제 공공위원장, 뭐 민간에 한 번 민간위원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2명 뽑으시는데 1명은 선거로 뽑는데요. 그리고 1명은 제비뽑기로 한대요.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은 이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신 분이 공동위원장 중에 한 분이 되시고 한 분은 제비뽑기에서 주민대표가 되신대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그 제비뽑기로 뽑힌 주민대표가 그렇게 소감을 밝혔대요. 나는 신이 점지한 위원장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소감을 발표하셨다는데 그렇게 주민 모임의 의사결정 과정은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의사결정 방식 어떻게 할까? 우리 초등학생 2명도 꼭 끼우자.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정하는 것도 마을복지계획의 한 컨텐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개발은 마찬가지고요. 문화적 개발은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전문 예술인을 초청해 놓고 관람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발표의 장의 자리들을 많이 마련하는 거, 이건 문화적 개발이고, 환경적 개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위생과 청결과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생존 기반 개발 같은 경우는 뭐 도시 안전, 방범, 순찰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된 의견들을 내놓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헷갈리시는 게 이제 영적 개발인데, 이 영적 개발은 뭐냐면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서 이 영성 사회복지라는 것도 어떤 공식적인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종교 집단의 용어가 아니라 이 영적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고유하게 있는 어떤 그런 정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구도심의 낡은 도시라면 아이고 우리 동네까지 흘러왔네, 니는 어쩌다가 우리 동네까지 흘러왔노, 뭐 이런 정서들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동네, 뭐 불편한 동네, 이런 지배적인 정서가 있다고요. 그런 정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영적 개발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어두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불편한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할까. 물론 그게 문화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복지계획 수립할 때 우리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불편한 정서,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요, 우리 마을의 역사, 우리 동의 역사를 기억할 때 혹은 우리 동에 오래된 상처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집단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거나, 혹은 뭐 사상구는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큰 비가 내려가지고 어떤 특정 시기에 집을 막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계시거나, 그런 기억을 가진 동이라면 그 사건들을 항상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기억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그때의 이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또 한 번 다시 상기해서 챙겨드리고,
이런 것도 마을복지계획에 최근에 괜찮은 컨텐츠로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어떤 아픈 기억들이 있는지, 아픈 정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마을복지계획의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마을복지계획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직접 수립하시라. 수립한 것에 대해서 자문 평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수립하시라. 그리고 너무 경직되지 마시라.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경직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다른 데서 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의 정서로 사회적 개발 차원에서, 정치적 개발 차원에서, 문화적 개발 차원에서 등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견을 내놓으시라. 제가 서울에 동협의체 주민분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동협의체 활동하시면서 뭐가 제일 기쁘셨냐 이렇게 여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60대 되시는 어머니가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너무 좋아하더라. 그 다음부터는 집이 정말 깨끗해서 좋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상외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에서 내 의견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을복지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건 어쩌면 가시적인 성과보다 주민의 의견이 정말로 반영되어서 성과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입니다. 아마 이 맛을 보시면 내년은 정말 달라지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또 준비된 사상구와 각 동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많이 표현돼서 식상한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서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이 전문가다 라고 하는 걸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